102페이지 가보개혁입니다. 103페이지를 보시면 연표가 나와 있어요. 자,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가보년이 1894년이거든요. 우리 동학농민운동을 예전에는 농민전쟁, 농민운동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보개혁이 있었던 그 해가 내나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예요. 같은 해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동학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농민군들이 전주성을 점령을 했지요. 자, 그러자 이제 우리 정부 측에서는 청나라에게 군을 요청을 했고, 일본은 일본은 이제 텐진 조약에 근거해서 일본도 이제 군사를 조선에 보내게 돼요. 청일 양국이 조선에 들어오니까는 이제 조선 정부도 당황을 했고, 조선 정부하고 전주성을 점령했던 농민군 사이에서 이제 전주화약이라는 거를 맺게 되지요. 그러니까는 농민군과 정부군이 화해를 한 거예요. 농민군들이 정부에게 이제 패전 개혁안을 제시를 하고, 정부가 오케이 알겠다, 너네가 얘기한 그 개혁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실시할게 라고 해서 정부 측에서는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해서 농민들이 제시했던 개혁안을 이제 시행해보고자 한 거죠. 그러면 청나라하고 일본군이 더 이상 조선에 머물 이유는 없어. 왜? 농민운동이 전주화약을 맺으면서 일단락 됐으니까는. 그런데 일본은 이때 군사를 보낸 이유가 농민운동을 진압을 한다는 목적보다는 이 기회를 틈타 가지고 조선을 장악을 하려는 목적이 강했기 때문에 군사를 보낸 거야. 근데 농민군하고 정부가 화약을 해버렸네? 일본이 여기 더 이상 머무를 명분은 없지만은 돌아가기가 싫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보세요. 전주화약을 맺은 이후에 경복궁을 돌연 점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게 개혁을 요구를 하는 거지. 개혁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정청 설치해가지고 지금 개혁하려고 했는데? 아니? 너네 그런 식 개혁 말고 우리 일본이 원하는 근대적인 개혁을 해 라고 하면서 개혁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청을 공격을 하는 거지. 왜냐면 우리 일본이 이제 조선을 보호국가하기 위해서는 이 청을 먼저 제거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조선은 아직까지 청나라의 속국이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청을 제거를 해야 되지만 일본이 안정적으로 조선을 보호국가할 수 있는 거였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선에게 개혁을 요구를 하고, 그게 바로 가보개혁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복궁 점령, 그리고 제1차 가보개혁, 조선에게 개혁을 요구를 해서 조선이 이제 개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청나라하고는 전쟁을 하는 거죠. 자, 가보개혁은 크게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 그리고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을미개혁이라고 하는데, 1차 가보개혁을 실시를 할 때는 일본이 청나라와 전쟁을 막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보개혁에 크게 그러니까는 가보개혁에 관여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런데 2차 가보개혁 때는 청일 전쟁의 승세가 일본 쪽으로 많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1차 때보다 심하다. 그러니까는 가보개혁 전체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1차 가보개혁은 2차 가보개혁보다 일본의 간섭이 덜했고,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심했다는 거.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이 이제 시행이 되고요. 자, 전쟁이 이제 끝이 납니다. 청일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일본과 청나라 사이에는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게 맺어집니다. 청일 전쟁이 끝나면서 시모노세키 조약이란 걸 맺어요. 시모노세키 조약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 배상금 지불. 청이 일본에게 배상금을 지불을 하고, 두 번째, 영토. 청나라가 대만, 그러니까는 타이완,
그 다음에 요동, 랴오동 반도의 영토를 일본에게 할양하려고 하는 거지. 102쪽의 지도를 보시면 여기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가 이제 요동 지역인데 여기가 요동 반도야. 그러니까는 여기가 랴오동 반도인 거지. 랴오동. 이 지역과 여기 밑에 대만을 일본에게 넘겨주라고 한 거지. 그런데 일본이 여기 랴오동 반도를 할양받는 거에 대해서 여기 위에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서는 거죠. 러시아가 자기 친구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이 랴오동 반도를 할양받는 거를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하게 돼요. 즉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이 랴오동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이거를 삼국 간섭이라고 해요. 그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는데 삼국 간섭에 의해서 일본은 랴오동 반도를 청나라에게 다시 반환하게 됩니다. 자, 조선 정부가 보니까 뭐야? 일본 러시아한테 찍소리 못하네. 좋았어 하면서 이제 조선 정부가 삼국 간섭 이후에 조선 정부가 러시아에 이제 붙게 되는 거지. 왜? 일본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에 좀 친해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또 얼마나 자존심을 상해. 내가 안 그래도 지금 삼국 간섭 때문에 랴오동 반도 돌려주게 되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데 감히 조선이 우리가 지금 러시아에 찍소리도 못하는 걸 보고 러시아에 딱 붙어버리려고 하네. 러시아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네. 그래서 일본이 조선에서 세력을 다시 만회하기 위해서 조선의 국무 명성황후를 무참하게 살해하는 을미사변을 일으키죠. 그리고 나서 조선에서 개혁을 계속하는 거지. 그게 바로 을미개혁입니다. 을미개혁. 감히 우리나라의 국무를 죽여? 여러분, 명성황후나 민씨에 대한 평이 엇갈리잖아요.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한나라의 국모를 이렇게 처참히 죽이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래서 을미사변, 그리고 이 을미개혁 때 단발령을 실시하게 되는데 부모가 주신 신체를 함부로 훼손을 하다니 하면서 이제 거기에 맞서서 의병, 전국적으로 막 농민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막 이렇게 깃발을 들고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이게 을미의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갑오개혁부터 을미개혁까지 전체 흐름을 봤는데, 갑오개혁은 처음에 여러분이 시작점을 잡을 때 동학을 시작점을 잡으셔야 되고, 항상 그 흐름 과정에 있어가지고는 청일전쟁도 같이 보셔야 돼요. 청일전쟁 시작. 청일전쟁에서 일본에게 승세가 기울어졌다.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었네. 삼국 간섭이 있었네. 랴오동 반도를 할양했네. 이것과 연관 지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교과서 본문을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갑오개혁, 일단 여러분 연도는 1904년입니다. 1904년. 1904년이 아니죠. 1894년 갑오년입니다. 자,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뒤에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정부를 세워요. 쉽게 말하면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를 세워요. 자, 우리 정부군이 그 농민군들의 패전 개혁안 받아들여서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정청이라는 걸 설치했었지. 이거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갑오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기구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 군국기무처라는 거를 설치하게 되고요. 자, 특징이 뭐예요? 1차 갑오개혁의 특징은 일본이 청일전쟁으로 조선에 개입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그 이전에 84년도에 갑신정변, 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요구를 반영을 해서 개혁을 추진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자 조선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기 시작을 했고, 이때 이제 군국기무처 폐지되고 김홍지 플러스 보다 일본에 가까웠던 박영효가 연립내각을 구성을 해서 2차 갑오개혁이 추진되었다는 겁니다. 자, 드디어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은 청나라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받고요. 타이완 그리고 요동 반도를 할양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조약이야?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이 랴오뚱 반도를 다시 청나라에게 돌려주게 하는 거예요. 이에 이제 조선 정부는 러시아에 접근하게 되었고,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세력을 회복할 목적으로 을미사변을 일으키게 된 거죠. 자, 이후 다시 김홍집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 내각을 수립하게 되었고 개혁을 추진해요. 그게 바로 을미개혁이에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을미사변과 을미개혁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고종도 얼마나 신변의 위협을 느꼈겠어요. 불안 이런 걸 느꼈겠죠. 그래서 고종이 바로 옆에 이제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처소로 옮기게 되면서 개혁은 다 중단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갑오개혁부터 1차 갑오개혁부터 을미개혁까지 해왔던 개혁이 중단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1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내용은 무엇인지를 볼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나눠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먼저 여러분 1차입니다.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청나라의 간섭을,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그러니까는 약화 정도가 아니죠. 없앨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청나라 연호를 폐지를 하고요. 연호를 폐지를 했네. 연호라는 거는 중국의 황제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중국의 황제, 강은진, 언진이가 이제 중국의 황제였어. 그러면 나는 이제 연호를 제정하는 거지. 나는 미미 이런 연호를 사용해요. 그러면 은진 황제가 즉위를 했을 해부터 미미 1년, 미미 2년 이런 식으로 해를 불렀거든요. 그게 연호예요. 그런데 중국식의 연호를 우리 조선도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폐지를 하고, 연호를 사용하던 연호가 없어졌으니까 대체할 게 필요하지. 그래서 조선 개국, 조선이 1392년에 개국되죠. 이때를 원년으로 삼아서 개국 1년, 개국 2년, 개국 3년 해서 이때 이제 개국 503년 정도 됐겠죠. 94년이니까는. 이렇게 이제 개국 기년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종과 명성황후의 영향력, 당시 조선 왕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왕실 사무를 담당하던 국내부를 따로 설치해요. 그러니까는 원래 조선 정부는 의정부가 담당하잖아. 조선 정부 최고 기관은. 그런데 이제 왕실 사무를 보는 국내부를 설치를 하면서 정부와 왕실의 사무를 분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정부 밑에는 이조, 형조 하면서 6개의 총 6개 조라고 불리는 중앙행정부서가 있었죠. 근데 이거를 항무아문, 내아문, 외아문, 탁제아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문 체제로 개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 기능을 하는 경무청 설치하고, 우리 과거제 고려 광종 때의 쌍기의 건의로 실시했던 관리 선발 방식인 과거제를 폐지하게 됩니다. 자, 과거제가 폐지된 게 언제다? 1차 갑오개혁이다. 우리나라가 과거제가 실시된 거는 고려 광종 때이고 폐지된 거는 1차 갑오개혁 때이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보시면 여러분, 재정기구를, 자, 우리 지금까지는 나라의 재정을, 그러니까는 각 나라의 각 관하에서, 관청에서 재정을 따로따로 사용을 했다면, 이제 국가의 재정은 한 부서에서, 한 관청에서 이론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재정을 탁지아문에서 일어나 합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84년도에 갑신정변 개혁정강 14개조 내용에 보면 재정을 일원화해야 된다. 호주에서 재정을 일원화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앞에 갑신정변 때 나왔던 그런 내용이 갑오개혁 때 반영이 되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은본이제. 당시 여러분 세계 정세는 유럽도 마찬가지, 일본, 청나라, 다른 나라들은 은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매겼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때부터는 이제 은을 기준으로 해서 화폐의 가치를 매기자라고 하는 거지. 은본위제예요. 우리 오늘날에는 세계적으로 달러가 이제 기준이 되잖아요. 그죠? 달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환전도 하고 할 수 있잖아. 이때 이제 우리는
은을 기준으로 하는 화폐 제도 은본위제, 은본위제를 이제 이때 채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량형이라는 거는 길이나 부패나 무게를 재는 단위를 도량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통일하자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세금납제는 세금 내는 거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금을 쌀로 내기도 하고 화폐, 그러니까 돈으로 내기도 하고 옷감으로 내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조세는 돈으로 내자는 게 조세금납제요. 이게 뭐다? 1차 가보개혁이다. 1차. 그 다음에 사회 부분에서는 노비제 폐지. 이거는 여러분 과거제가 아니고 신분제 폐지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노비제 폐지는 동학의 폐정개혁안에서 나왔던 거죠. 그 다음에 조혼 금지 과부 제거 허용도 이제 동학 폐정개혁안에서 나왔던 거. 1차 가보개혁에는 갑신정변의 내용뿐만 아니고 동학의 폐정개혁안 내용도 반영이 되었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좌법이라는 거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가족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리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 가족들도 같이 처벌을 받는 거. 이런 연좌법도 너무 반윤리적이다, 반봉건적이다 해서 연좌법도 이제 폐지하게 됩니다. 이게 1차예요. 1차는 다른 2차나 을미개혁보다 갑신정변이나 동학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개혁이라 볼 수 있고요. 일본의 간섭이 좀 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승기를 잡게 되면서 1894년 12월입니다. 94년 12월에 이제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됩니다. 자, 2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간섭이 심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보다 일본적이다. 보다 일본식의 개혁이 진행이 되는데, 정치 부분에도 일본 정치 체제, 예산 부분도 일본식으로. 일본은 당시 이제 메이지 유신해가지고 근대 개혁을 했던 상태거든요. 자, 내각제를 실시합니다. 내각제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총리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총괄하는 관리가 있고, 그 아래 이제 중앙 관리들이 이 왕이 아니고 이 총리 아래 중앙 각 관의 장관들이 다 그러니까 각 간의 중앙 관리, 중앙의 각 장관들과 이 총리들이 이렇게 정부를 구성하는 형태가 내각제잖아요. 그래서 내각제를 시행을 했고, 내각제를 시행한단 말은 이제 왕실을 어느 정도 배제를 시키겠다는 거지. 그 다음에 팔아문, 여기 탁지아문, 항무아문, 공상아문, 이런 아문 체제를 7개의 부체제로 바꿉니다. 일본식입니다. 일본이 당시 일본식으로 중앙행정기구를 이제 아문에서 7부체제로 바꾸고, 지방행정은 우리 원래 조선 8도였잖아. 이거를 23부제, 조금 더 많이 쪼개는 거죠. 8도 23부체제니까. 그 다음에 지방관의 권한을 축소해요. 조선의 지방관은 행정뿐만 아니고 사법의 권한도 가지고 있었잖아. 그런데 지방관이 이제 행정만 담당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이제 재판소를 설치하거든요. 근대식으로 고등재판소, 지방재판소 이런 식으로 재판소를 따로 설치하게 되면서 지방관의 역할을 축소시켰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련대라는 건 이제 중앙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 규정된 세금만 내는 거지,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세금은, 그러니까 잡세 이런 거는 이제 납부하지 말라 이런 거지요. 그런 건 거두지 말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2차 가보개혁은 중앙 부분도 중요한데요. 여기 사회 파트가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근대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근대식 교육. 그래서 이제 당시 고종이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반포해요. 여러분 이걸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앞으로 조선이란 나라는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할 것이라는 거를 문서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게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예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단어가 어렵다고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교육 입국 조서에 따라 가지고 근대식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근대식 학교. 여기 소학교 나오죠. 그 다음에 외국어 학교 있죠. 사범학교 있죠. 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자, 소학교 뭐예요? 오늘날의
초등학교예요. 기초학교, 기초교육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죠? 소학교를 설치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학교를 세울 때도 무작정 학교를 세울 수 없어. 우리 학교는 어떠한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떠한 과목을 가르칠 것이고, 몇 년씩의 학교 학제를 편성할 것이고, 이런 거를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학교이다라는 거를 먼저 문서화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관제를 반포한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학교를 설립하기 전에 소학교 관제 반포하고요. 그런데 학교를 만들고자 하니 선생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선생님들이. 그래서 사범학교 만들지. 그러면 사범학교 만들기 전에도 사범학교 관제 반포하겠지. 외국어 학교도 외국어 가르치는 학교 만들 때도 관제 먼저 반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소학교 설립, 사범학교 설립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2차 가보개혁 때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반포했다. 오케이. 한성사범학교를 설립했다. 오케이. 외국어학교 관제 공포. 오케이. 외국어학교 설립. 오케이예요. 그 다음에 소학교는 3차.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2차예요. 그리고 이제 을미개혁은 항상 뭘 생각해야 돼? 그 앞에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간섭, 을미사변 이렇게 있었다는 거. 시모노세키 조약 순서대로 외우셔야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 삼국간섭, 을미사변, 을미개혁. 자, 을미개혁 때는 보다 이제 또 친일적인 김홍진 내각, 이때는 여러분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건양. 자, 1차 때 청나라 연호 폐지하고 개국기년 사용을 했고요. 조선 건국기년을 원년으로 해서 개국년은 이제 건양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대한제국 때 이제 무슨 연호 사용해요? 광무 사용하지요? 3차 가보개혁 그러니까 을미개혁 때 건양, 그 다음에 중앙군사로 친위대, 지방의 군사로 진위대라는 걸 설치하게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대한제국 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회 부분 단발령 실시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머리를 자른다는 거는 부모가 주신 신체를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발령 실시에 대해서 반발이 많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는 음력을 사용을 했는데 이때부터는 양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밑에 보세요. 을미개혁에서 태양력을 사용하게 되면서 당시 이제 1895년 11월 17일이 양력으로 환산하니까는 96년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95년 11월 17일을 이때 이제 태양력을 적용을 하면서 우리는 96년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기록에 보면 갑신정변 같은 경우에도 10월 17일, 16일에 갑신정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게 음력 기준이야. 그러니까는 양력 기준으로 하면 갑신정변이 12월에 발발한 거죠. 여튼 그 다음에 우리 종두법이라 해가지고 이거 천연두였거든요. 근데 천연두를 고치는 치료법이에요. 이게 이제 지석영 선생이 천연두를 고치는 치료법으로 종두법을 이제 개발했고 종두법을 이제 시행을 하기로 한 거죠. 그 다음에 기초교육을 하는 소학교 설치했었고 우편사무 재개, 우리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면서 당시 갑신정변이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일어났잖아. 축하연 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잖아. 그러면서 우편사무가 중단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편사무도 재개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단발령에 대해서 반발이 얼마나 심했는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홍범 14조라는 사료가 나와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 홍범 14조는 2차 가보개혁을 할 때 2차 가보개혁 시작할 때 발표된 거예요. 고종이 발표를 한 거야.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러분 1차 가보개혁의 내용도 당연히 있겠지. 그치? 자, 청나라에 의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고 이거 뭐와 관련됐어요? 그렇지. 청나라 연호 폐지와 관련되어 있지. 그 다음에 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혼합하지 말라. 이것도 1차 가보개혁이 나오지요. 그래서 국내부 설치한 거. 그 다음에 부세를 내는 거, 세금을 내는 거를 모두 법령으로 정하라. 이거. 그 다음에 함부로 거두지 말라. 이거는 조세 법정주의에 관한 내용이겠죠. 법에 정해진 거 규정 외에 세금 거두지 말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조세를 거두는 거는 모두, 그 다음에 경비의 지출 모두 누가 탁지함은 관리해라.
조세를 재정기구를 탁제함으로 일원화해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할 것, 지방관 권한 축소 이런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사람을 쓰는데 문벌을 구애받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거는 과거제를 이제 폐지해서 이제 능력 있는 인재를 등용을 해라 이런 거지요. 그래서 홍범 14조의 내용에는 1차, 2차 내용이 다 반영되어 있지만은 2차 가보개혁 시작점이 발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고요. 그 우리 학습지 보시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학습지 설명 같이 열어볼게요. 여기 가보개혁 학습지를 보시면 탐구활동이 여러분 한번 열어보세요. 탐구활동이 보시면 그 가보개혁에 대한 탐구활동 그거 문제 꼭 풀어보시고요. 그러니까 가보개혁에 의하고 한계점이 나와 있어요. 그거 꼭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문제들이 많거든요. 패들렛에 여기 패들렛 문제 여러분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대면 수업에서는 같이 문제도 풀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보세요. 알겠지요? 이렇게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